예, 헌법재판소장 인선을 서둘러 달라는 헌법재판관들의 입장 표명이 있은 이후에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가는 듯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발언과 관계없이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전국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 1번지 첫 대담의 주제는 국정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0일간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데 거기에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오늘 대담의 첫 키워드 이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큰 소리 치면 이긴다. 이걸로 잡아봤는데 두 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국민들 이번 국회에서 좀 달라진 모습을 국정감사 현장에서 볼 수 있을까 했더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실망스러운 모습도 많이 연출됐습니다. 3분의 1 지났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뭐 매년 국정감사가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국감이 끝날 때쯤이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국감 무용론 이런 얘기가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더 그러려고 봤어요. 예. 국정감사 시작하기 전부터 이른바 뭐 적폐청산 그리고 이제 저쪽 야당에서는 이것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는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 프레임 이 대결 구도가 국감 전체를 관통한다고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은 어쨌든 적폐청산의 동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고 야당은 이 부분을 정치보복으로 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제 지지층을 결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국정감사가 어느 때보다도 파행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들 했습니다. 저도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역시 그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직 뭐 좀 남긴 남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의원들이 유난히 올해도 또 이렇게 그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질문을 해놓고 답변하기 전에 자꾸 다른 질문하고 예. 그런 태도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 문제는 우리가 항상 이제 여당 야당이 다 잘못됐다. 국회의원들 뭐 정치권 비난 또는 비판하는 건 사실 거의 모든 국민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정치권을 지나치게 불신하거나 비판하게 되면은 사실상 그 국민들이 잘 못 느껴서 그렇죠. 그 피해가 우리한테 돌아와요. 결국은 갈등을 조정하고 여러 우리 사회 현안들은 정치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세법, 세금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교육 문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당, 야당 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야말로 좀 국정감사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상시 청문회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상시 국감. 그 얘기든 여야 의원들이 다 공감하면서도 왜 제도가 잘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이번 국감 때는 확실히 좀 뭐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셨고, 자, 조 의원님. 현역에 계셨을 때 저런 모습을 좀 많이 보셨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에 몸담았던 분으로서 지금의 어떤 국정감사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과거의 그 구태연한 모습에서 전혀 안 벗어났고 더 나빠지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정감사라는 게 국민의 관심사를 가지고 여야가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특히 이제 행정부가 일해온 걸 중심으로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잘하고 못하고를 따져가지고 잘한 건 당연히 또 격려도 해줘야 되지만은 잘못하고 문제 있고 그래서 국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끼치거나 또 국가 이익에 또 훼손이 됐던 건 좀 바로잡고 또 책임지게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국정 운영, 국가 경영이 조금 더 한 발 나아가게 하고 국가가 발전하게 하고 국민 생활이 좋아지게 하는 것이 그 국회의 기능이면서 그중에 핵심이 이제 국정감사인데 지금까지는 그 원칙을 거의 못 지켰습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부터도 계속 그랬는데 이 국정감사를 비롯한 이 국회 활동, 정당 활동이 결국은 이제 권력을 그 다투는 일에 도구로만 쓰였거든요. 권력 중에서도 대통령 권력, 또 그보다는 조금 더 아래지만은 또 국회 선거를 통한 또 국회 권력, 또 지방선거를 통한 또 지방 권력 이걸 어떻게 더 쟁취하느냐 거기에만 모든 정당이 관심이 있고 그걸 위해서 이 국정감사나 또 국정조사 또 각종 국회 활동을 갖다가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또 그걸 대통령 권력이든 지방 권력이든 또 국회 권력이든 내가 잘해가지고 우리 당이 잘해서 점수 따가지고 그걸 쟁취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죠. 근데 그렇게는 노력 안 하고 상대방을 흠집내고 또 깎아내리고 이래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예. 맨날 그 국민들한테 그 눈살 찌푸리는 일들을 하고 거기다 또 의원들의 자질도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봤지만은 막 고함 지르고 막말하고 삿대질하고 모욕 주고 이런 것들이 제가 국회에서 보면은 그분들이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그 민간에 나가서 일반인들만 그렇게 싸우면은 그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욕 듣거든요. 예. 그런데 국회에서 이게 그 국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거룩하게 보인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국민들이 볼 때 똑같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국민들은 실망스럽거든요. 나라 일을 하면서 저렇게 막말하고 고성질하고 삿대질하고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하고 그래서 국민들 그 의원들의 자질도 문제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예, 보여집니다. 정책 국감 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고요. 자, 이번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시끄러웠던 아마 상임위가 법사위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안도 많았겠죠. 자, 어제 법사위 국감 또 고성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국감에서도 좀 듣기 거북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두 현장을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박봉계 의원님! 왜 이렇게 소리만 질러! 이영 사장이 신설 내용물을 미리 지금 이걸 막하는 거 아닙니까? 자, 박봉계 위원장도 지금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지금 뭐 하는 건데 지금? 박봉계 의원님 집권 여당 잠깐만 집권 여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답게 품위를 지키세요. 완장 그만 차고 심판자도 정말 답답합니다. 박봉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얻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발언하지 있습니다. 마세요. 예? 과제는 사실이 없으니까.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회의 진행. 박봉계 의원님! 왜 이렇게 소리만 질러! 자기도 소리 질러. 그러니까 소리 지르지 말란 말입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잠깐만 꺼주세요. 시간 좀 꺼주세요. 야당 의원님들 이런 식으로 잡담하면 저도 계속 잡담할 겁니다. 장 의원 하세요. 이렇게 잡담하실 거죠? 잡담하실 거죠? 박남춘 의원님, 백재현 의원님, 소병훈 의원님, 표창원 의원님 잡담하지 마세요. 자, 장재현 의원 계속 질의하세요. 자, 의원님들, 자, 시작하세요. 장재현 의원. 자, 시장님. 그래, 이제 끝나고. 예. 정신이 나갔어, 정신이. 채통은 당신이 지켜. 자, 저기 자, 황영철 의원입니다. 네네. 황영철 의원입니다. 자, 항영질의 시작하세요. 이제 황영철 자, 질의 항영질 의원 하세요. 하겠습니다. 아니 의사진행 발언 하고는 안 돼. 제 질의 막지 마세요. 항영질 의원 하고는 안 돼. 질의할게요. 아니 의사진행 발언 하고 하세요. 아니, 내가 미리 이야기했기 때문에 질의하세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손들었지 않습니까? 아니, 의사진행 발언은 자, 중간중간 할 수 있지 또 하실 않습니까? 거예요? 예, 최 원장님. 경청하는 문화는 이 국감장이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이게 다른 의정 활동도 뭐 잘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왜 국회의원들은 저 국감장 안에만 들어가면 저렇게 고성을 지르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저렇게 이제 고성도 지르고 예. 뭐 사태 일도 좀 하고 막말도 하고 이래서 아무튼 지금 카메라가 계속 비춰주고 지금도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예 저거 비춰주지 말아야 돼요. 자꾸 비춰주니까 자기 이름도 나타나는 것 같고 당내에서 또 존재감도 좀 생기는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옛날 의원 생활 해보신 분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나중에 공천할 때 물론 상향식 공천할 때는 뭐 그런 것들이 개입될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뭔가 저렇게 당의 어떤 전선에 나서서 예. 돌격대식의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점수가 그리고 당내에서의 어떤 존재감이나 뭐 이런 권위가 사는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조용히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잘 존재감이 안 느껴져서 예. 저분들 제가 알기로 굉장히 점잖은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남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일이 뭐가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1년 내내 가봐야. 남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함부로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분들이 저도 옛날에 국회생활 해봤습니다만 나와서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어요. 언제 그렇게 싸우느냐는 듯이. 그게 뭐 정치의 이른바 포커페이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정말 정치가 한 단계 높아져야 돼요. 내용을 따질 계제가 없잖아요. 지금 그럴 겨를이 없어요. 서로 소리 지르고 누가 목소리 높으냐 고소한. 그러니까 저도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여당 야당 의원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못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너무 이제 많아서 예. 진부하고 식상해요. 그런 예. 얘기조차도. 예.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정치권 전체가 질이 낮은 것으로 되고 우리 사회 뭔가 격차를 완화하고 이런 것들은 다 정치가 할 일이거든요. 저렇게 자꾸만 정치가 여야가 싸잡아서 비판을 받잖아요. 결국은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혁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점도 잘 좀 고려해서 여야 의원들이 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품위, 자신의 최소한의 자존심의 측면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품위를 좀 지켜달라는 주문이신 것 같고요. 자, 조 의원님 저렇게 이제 자꾸 정해를 하고요. 또 보이콧 현상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 보면 그 저기 국감장 밖에 심지어 복도에서 정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국감 자료를 준비하는 공무원들 정말 그 많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분들의 노고는 정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을 쫓겨서 국감 자체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요. 좀 보완 대책이 없겠습니까? 잠깐 최 원장님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이번 국감 기간 중에 어떤 근본적 대책을 세우기는 또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데. 장기적으로는 우리 정치 문화, 정치 구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속한 정당에서 권력을 쟁취해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또 이제 분배해서 나누어 가지고 또 거기서 다시 또 공천 받아가지고 그걸 또 계속 누리고 하는 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핵심은 정권 잡아오는 데 제일 관심이 있고 당 지도부가 그걸 일사불란하게 또 이제 지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또 몰아붙이고 또 지방선거도 그렇고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그것이 그렇게 그 탐나는 권력인 이유는 그걸 한번 잡으면 독식하거든요. 제왕적 대통령제, 대왕적 국회, 대왕적 지방 권력 이래 가지고 잡으면은 독식하고 그걸 가지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분산시켜 가지고 그거 잡아봐도 뭐 그렇게 목숨 걸고 상대방 막 이렇게 안면 그렇게 바꿔가면서까지 그 마음 상해가면서까지 국민들의 욕 들어가면서까지 저렇게까지 진흙탕 싸움 벌일 정도로 그게 대단한 게 아니면은 저런 짓 안 하거든요. 근데 잡으면은 몸 던져 가지고 욕 들어가면서 잡으면은 누릴 수가 있으니까 향유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헌법 개정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분권을 해야 되고 중앙과 지방도 분권하고 대통령 권력도 분권하고 하는 그것이 이제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공천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공천에 대한 국민적 통제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상품을 사러 갔는데 그 정당이라는 회사들이 공장들이 만들어내고 진열해놓은 제품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중에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공천 과정에서 아예 마음에 드는 제품을 내놓도록 하는 과정에 관여를 해가지고 통제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권력 잡는 데 필요한 그런 훈련병들, 전사들을 주로 공천을 하고 말 잘 듣는 사람 공천하고 국민들이 존경할 만한, 우러러 볼 만한, 국민들을 제대로 대변할 만한 사람 공천 안 하고 그러니까 국회가 맨날 국민 대표라고 하지만 국민 대표가 아니고 권력의 대표고 맨날 싸우는 사람들에게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 소환제 같은 것도 좀 우리가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출 권력이라는 것 때문에 임기가 딱 보장돼 있고 국회의원에게 탄핵이 없잖아요. 대통령 탄핵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국회의원 소환이라는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소환제도가 있긴 있지 않습니까? 좀 어느 정도 도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의 통제에 두지 않으면 민의 대표, 민에 의해서 선출됐다는 것 때문에 선출 권력이라는 것 때문에 저렇게 함부로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와중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두 분께. 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고려해서 그 국회 운영이죠. 다음 달 6, 7일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는데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감 일정을 조금 밑으로 미루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도에서 나왔는지, 근데 이제 일부 일각에서는 무슨 저희가 있다 이렇게 또 폄하를 해야 한다 할까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가요? 정우택 원내대표님은 다른 뭐 의도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의 여야 간의 관계, 지금 벌어지는 저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는 이전 투구하는 그 관계상 볼 때는 야당이 저쪽 편을 생각해가지고 좀 도와주려고 좋은 이런 제안을 한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냉정하게 보면은 이번 국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처음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그 국회고 또 중요한 이슈들도 많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걸 제대로 국민적으로 이슈화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하고 겹치게 되면은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그 날짜를 좀 바꿔서 좀 주목받는 국정감사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대상으로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라고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고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건데 청와대에서는 또 그걸 무슨 저희가 있다.
합리적인 의심은 가능하지만 그걸 무슨 흉계처럼 생각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뭐 알겠습니다. 야당이 그렇게 하면 또 자기들은 응하든 말든 자기들도 정하면 되는 거지. 네. 또 표현을 또 저희라고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여당 쪽에서 어떤 답을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대표 권한대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들어보고 원장님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7일, 8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과 겹쳐서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가 중복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필요하다면 국정감사를 늦추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만은 한미 정상회담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같은 날짜에 국정감사는 조금 곤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미 정상회담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운영위원회 국감에 대거 불출석하는 이유로 삼는다든지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원내대표들의 이 회동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문제는 그겁니다. 어떤 이 지금 국빈 방문이잖아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그럼 이 국빈 방문에 걸맞게 우리가 어떻게 어쨌든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고 북한에 대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전하고 이런 것들이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가뜩이나 일본은 2박 3일 방일 하는데 우리는 1박 2일 하니까 또 야당에서는 이것도 코리아 패싱아니냐라고 막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적어도 이런 대외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안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지금 없어야 되는데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저런 것들도 저는 여야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아까 지금 말씀처럼 야당이 뭐 지금 여당 생각해서 그렇게 쓸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여요. 제가 봐도 제 추론도 언제 이렇게 야당이 여당 생각했습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거의 뭐 극단적인 투쟁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당도 정말 사실 국감이 그때 열리면 출석 못할 거 아니에요. 또 출석 안 한다고 또 야당이 계속 비판할 거 그러니까 그 어떠한 정치적인 생각 때문에 저런 제의를 했는지 몰라도 여당은 여당대로 또 너그럽게 받아가지고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 뭔가 좀 국회가 좀 돌아가는 것이지. 일단 그건 공격 서로 여야가 공격부터 하고 보니까 그 이제 사리를 따지기 전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일단 비판부터 하고 전선부터 각을 세우고 이게 지금 정치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저 잘못 합의될 것 같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감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좀 하죠. 그 정쟁으로 다 얼룩졌는데 어제 있었던 저기 국토위의 도로공사 국감이가 좀 화제가 되고 있죠.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이 천차만별이죠. 음식 가격 한 번씩 뭐 휴게소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이런 거에 관련해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산업통상자원중초변서위원회에서는 이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엉뚱한 이 성추행 자살 의혹을 제기해서 좀 황당한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자, 두 건의 일건 좀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좀 평가를 할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국정감사가 20일 동안 전 그 국가기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좋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대개 이제 여야의 정쟁의 모습이라든지 아까 화면에 나왔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부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임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건설적이고 여야가 정말 정치적 쟁점이 잘 개입되지 않는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의 어떤 음식값 문제잖아요.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게 많이 있죠, 사실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지금 국민의당 그 김수민 의원 그런 것들은 정말 국정감사가 아까 우리 조 의원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지금 16년 만에 1988년도 13대 총선 이후에 부활된 제도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특정 기관의 전 국가기구를 대상으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이 국가 공무원들이 거의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하는데 맞냐라고 얘기가 나와도 그래도 국회가 뭐 제왕적 행정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상황 속에서 국회가 그래도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할 수 있는 아주 힘 있는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 발언을 하더라도 정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래도 부족할 텐데 그렇게 하면 그 성추행 이런 거 요새 얼마나 민감한 문제예요. 그걸 그렇게 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분이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철저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고속도로 그 휴게소 수수료 문제는 뭐 생각이 같고요. 저기 특정히 이름을 거명하기가 좀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그 초선 의원이 그런 해프닝을 벌인 거는
초선이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번이 이제 국감 2번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 부족만으로 말하기 좀 그런 것도 있고 정책적인 문제를 따질 때도 사실은 검증을 잘 해야 됩니다. 헛짚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 뭐 어떤 비리, 부조리, 뭐 이런 그 도덕성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특별히 점검하고 좀 몇 번을 확인해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그 들어오기 전에 국감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 기관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것 같고 여기서도 자기가 문제 제기했으면은 그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할 시간을 안 줬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의원의 갑질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면책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일반인이 그런 이야기하면 그 바로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함부로 이야기하고 본인이 답변할 기회도 안 주고 결국은 이제 본인이 사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그런 것들은 그 국회 운영상으로도 개선돼야 될 부분이고 의원들 자질도 좀 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중간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자. 뭐 이것도 국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겠죠.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감은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기 때문인데요. 16일 날 헌재 재판관들 8명이서 이제 빨리 조속히 소장을 임명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청와대는 거기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도 많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만 어떤 답을 내놔야 국민들이 좀 만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굉장히 지금 여야 간의 정쟁으로 번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지난달에 그 국회 인준이 부결됐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대행으로 임명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건데 청와대가 이번에는 조금 더 신중했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9월 18일 날 헌재 재판관들이 김기수 대행 체제에 대해서 동의하겠다는 얘기는 가능하면 빨리 헌재소장을 임명하고 지명해서 국회 인준 절차를 밟고 그러나 그 전까지는 김희수 대행으로 인정한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물론 청와대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청와대가 말을 할 때 이제 동의했기 때문에 그냥 대행 체제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당이 이제 그 틈새를 노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청와대로서는 사실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야 상황이 여소야대 상황이잖아요. 또다시 그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잘못 지명하면은 또다시 부결되면 뭐 상당히 얘기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계속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입장인데 현재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헌법에는 지금 헌법재판관의 임기만 6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헌법 111조에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한다고 딱 명시돼 있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헌재재판관을 누구로 하더라도 그럼 그 헌재재판관의 자녀임기를 채울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의 논란이 있다라고 하면 다 이미 알려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시정하기 위해서 국회에 법안도 제출돼 있고 그래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그 부분이 시정이 안 되면 또다시 이게 굉장히 논란이 휩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함직해요. 너무 뭐 저도 아까 청와대가 약간 그런 면에서 정교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냥 청와대만을 비난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런 헌법적인 문제가 있고 또 미비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너무 또 야당이 지나치게 또 정쟁으로 청와대를 몰고 비판 쪽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청와대도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김희수 대행 체제가 이제 채택을 했지만 가능하면 빨리 이제 헌재 재판관도 임명하고 헌재소장도 임명해서 메꾸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계속 여야 간에 지금 어떤 나름의 정치적 이익, 특히 야당이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청와대가 이 문제를 오래 끌수록 저는 청와대에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키우는데 당사자로 참여를 해버렸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청와대가 김희수 재판관 그 헌재 소장으로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한 이런 이 좀 오기 이런 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꼭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을 우리 정권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을 헌재 소장으로 임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코드 의식도 조금은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해야 될 때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청와대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는 계속 청와대가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런데 이거는 그 헌재 소장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면서 또 의무예요. 그러니까 100% 대통령의 임명권이 아니고 지명하는
역할이거든요. 대통령이 그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아무나 지명하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관 중에서 지명하도록 그것도 테두리도 정해져 있고 그것도 결국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그게 이제 그 성사가 되는 그런 그 동의 조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100%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또 제때에 지명을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국회 인준 밟아가지고 이 그 헌재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그걸 해야 되는 그런 책무도 있는 게 대통령한테.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 권한인데 대통령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대통령 의사대로 청와대 의사대로 관치를 해줄 때까지 계속 자기들 계획대로만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생각하는 걸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있는 재판관들 중에서 빨리 소장을 지명하고 그 임기는 다만 이제 남은 임기 정도 1년 내외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일 거라고 봐야 됩니다. 6년을 채운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골석에 한 명 비어 있는 헌법재판관도 빨리 임명하고 그러고 나서 막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재판관 임명하고 그 중에서 임명이 완료되면은 그 중에서 또 소장을 임명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그리고 이렇게 빨리 하겠다는 걸 청와대가 표명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는 미룰 일이 아니다. 두 분 말씀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제 법정 발언이 좀 논란이 많이 됐죠. 그 관련해서 한국당 오늘 사실 윤리위를 열기로 했는데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면허를 신청하고 탈당을 이렇게 권유하는 모양새를 계속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조 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자, 박 전 대통령의 탈당 권유.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받아들일 확률이 좀 적다는 분석이 좀 우세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당으로서는 지금 인적 청산을 해야 되고 또 바른정당 통합을 위해서는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면 또 어려운 상황이 직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딜레마인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말씀대로 박 전 대통령이 이 탈당을 스스로 할 가능성은 제가 현재로서는 이제 낮아 보입니다. 지금 저렇게 재판을 거부하고 또 정치 투쟁을 이제 사실상 돌입하는 그 입장에서 보더라도 탈당한다는 거는 자기 탄핵에 거론된 자기의 그 죄책을 다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 탄핵 때 거론됐던 본인의 여러 가지 실정들이 지금 재판에서 그대로 또 다시 또 이게 비사실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또 다시 받아들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거하고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적인 연관성을 보더라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저렇게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이렇게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는 결국은 본인의 지지자들, 태극기 집회 지지자들이라든가 친박 지지자들을 결집하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쪽 정서가 또 이쪽 이런 뭐 자진 탈당 받아들이고 책임 인정하고 하는 거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관련해서 김태흠 의원의 오늘 오전에 있었던 발언 내용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 의원께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어떤 의견을 이야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엊그제 이 대통령께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당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하시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이런 당적 정리하는 것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하게 되도록 바람직스럽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홍준표 대표도 페이스북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에도 불구하고 지울 건 좀 지워야 되고 지도자의 무능은 큰 잘못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그 전에 지금 바른정당과 지금 한국당과의 통합 얘기가 계속 이제 급물살을 타다가 좀 주춤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국민의당의 또 여론조사를 보면 또 오히려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합쳐야 지지율이 높다고 나오기도 했어요. 약간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게다가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저께 정치 투쟁을 선언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거는 사실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저런 김태웅 의원 같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친박 의원들에 대해서 사실상 그 안에서 뭔가 투쟁을 해라라는 일종의 오다 같은 거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정치적 지지자들에 대한 결집과 같은 맥락에서 말이죠. 앞으로도 계속 그럼 이런 발언들이 저는 그런 쪽의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속이 연장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구속 연장을 예상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사법의 영역을 정치의 장으로 소환해서 뭔가 정치 투쟁의 모습으로 이제 이 프레임을 바꾸면은
사면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사법부에 대한 간접적인 압력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작동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것도 물론 제가 추론하는 건데 아무튼 현실적으로 한국당 내의 친박 의원들은 굉장히 부담이 있는 거고 홍준표 의원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정치보복이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일단 지우가 있고 지우가 된다 얘기했는데 왜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물론 저게 현실적으로 현실 정치공학적으로 굉장히 불가피한 부분도 있어요. 바른정당은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탄핵을 찬성했던 정당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뭐 저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과 친박 의원들에 대한 청산이 논의가 되더라도요. 한국당 내에서 어떤 것이 과연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보수를 결집시키고 건전한 보수, 개혁 보수를 다시 재건시키느냐의 논의가 좀 있으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이제 투 트랙으로 현실적인 정치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가 같이 논의되면은 균형이 맞는데 너무 저 문제만 얘기를 하니까 과연 국민들이 보수 유권자들도 저게 과연 맞는 모습이냐 이 시대가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보수가 왜 그들의 편에 의하면 괴멸됐는지 이걸 대안을 제시하고 어떻게 우린 정권을 잡아나가겠다, 정권을 재창출하겠다,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저런 일을 해야죠. 모든 것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에 맞춰져 있고 그리고 드디어 급기야 이제 박 전 대통령은 그저께 그런 정치적 선언을 했고 이렇게 된다면 이거 과연 통합 그리고 어떤 정당 구도의 개편이 의미가 있는 개편일 것이냐라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다음 키워드를 이걸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논란이 된 부분인데요. 키워드 보여주십시오. 정치 보복을 주장하며 사실상 재판을 보육한 박근혜 전 대통령. CNN이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구치소 내의 감방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 관련 보고서를 이제 유엔 인권위에 제출을 할 예정이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그동안 뭐 황제 그 생활을 했다, 수용 생활을 했다 이런 이제 일부 의원들 지적도 사실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 그 감방 내의 구조를 보면 그 교도소, 그 구치소에서 해줄 수 있는 다른 일반 그러니까 구치소 수감자들보다 더 다른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주장을 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적절치 못한 이런 또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최 부장님께서. 지난번 연합뉴스 보도에도 다른 언론 보도에도 물론 나왔습니다만 연합뉴스 보도에 변호인들 접견이 상당히 일반 그 피고인들보다 많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황제 뭐 수감 생활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과연 인권 침해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것이 있었는가라고 제가 사실 납득하지 않는 면이 있죠. 확인할 필요가 없고 일단 또 구치소 쪽에서 그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도 좀 그저께 선언한 것과 좀 맥을 같이 한 부분 아닌가. 이건 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인권 침해였고 어떤 것이 형사소송법이 어긋나는 건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죠. 그런 다음에 논의를 해야지 무조건 인권 침해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뭐 확인할 길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구치소 감방 내 구조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접이식 매트리스가 지금 실제 깔려 있다고 하죠. 그리고 보조용 의료기구도 추가로 지급을 했고요. 그 바닥은 온돌 형식인데 열선이 좀 깔려 있다고 하죠. 자, 화장실과 저렇게 탁자가 있습니다. 한 3평 정도 된다고 하죠. 화장실과 저기를 빼면은 세면대를 빼면 2평 정도 규모. 일반 6, 7인용 수용시설을 개조를 해서 독거실로 저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괴롭겠죠. 제 생활이. 그분이 그동안에 쭉 살아온 환경하고 비교하면은 뭐 저런 환경이 보낼 때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더구나 지금 또 수면이 굉장히 좀 힘들고 또 인권 침해 사례 중에 불이 켜져 있어서 잠 못 잔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교도소의 일반적인 그 수칙인데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그 잠 못 자는 것도 괴로울 거고 또 치료가 제때 안 돼 가지고 그 힘든 것도 본인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어보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괴로운 건 사실인데 근데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다른 그 구치소 생활이라는 것이 뭐 인권이 최대한 보장이 돼야 되지만 그렇다고 안락한 생활을 보장해 주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교화도 있지만 또 징계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일정한 부분에 또 그런 힘든 생활을 견디면서 또 자기 반성을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만큼 그렇게 아주 편안한 생활을 기대하는 건 어렵고 더구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수감자에 비하면 굉장히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많이 배려를 한 거라서 그거를 인권 침해라고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어제 그제 이제 재판 거부하고 또 변호인들이 다 이제 그만두고 이제 사실상 정치 투쟁을 선언한 걸로 다 비춰지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저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행동, 언행 그런 앞으로 전개될 여러 가지 액션들의 시작이나 단초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보면은 저런 그 논의를 이슈를 계속 끌어갈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또 메시지를 내놓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우려스러운 그런 은행이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염려가 좀 교정 듭니다. 당국은 관련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죠. 자,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